만석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나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들이닥친 탐욕스러운 빚쟁이들. 가문은 순식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떠오른 시아버지의 기묘한 유언. 뒷마당 뚜껑 깨진 낡은 독을 열어보아라. 먼지 쌓인 옹기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썩은 콩이 아닌 거대한 반전이었습니다. 찬밥 먹던 며느리의 매서운 반격. 그 통쾌한 인과응보의 기록이 지금 펼쳐집니다. 초연야담에 방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커다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어느 고을에 시집오는 날부터 찬밥 신세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혼인날 아침 가마에 오르기 직전 아버지가 소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 마음 씨 하나는 황금보다 귀하다. 어디 가서도 절대 그 마음 잃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의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시집을 오고 보니 집은 과연 크고 넉넉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이름이 자자한 만석군 최진사 댁이었어요. 기와 지붕 위로 까치가 울고 넉넉한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봄이면 논에 모가 가득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녘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지요. 그러나 첫날부터 소연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낡은 비녀 하나를 머리에 꽂고 수줍게 들어서는 소연을 첫째와 둘째 형님은 첫날부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한여름인데도 소연의 등줄기에 찬바람이 스칠 지경이었지요. 그날 밤 소연의 밥그릇에는 식구들이 먹다 남긴 찬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그 찬밥을 물에 말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아궁이 불빛에 손을 쬐며 오히려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네. 불빛이 따뜻하다는 말인지 밥이 따뜻하다는 말인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의 하루는 달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가장 먼저 피우는 것도 시부모님 아침상을 가장 먼저 차리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찬밥을 먹는 것도 모두 소연의 몫이었습니다. 형님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최진사 어른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남편 도준조차 책에서 눈을 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것은 언제나 첫째와 둘째 형님이었어요. 제사 음식을 감독하고 손님상을 지휘하고 좋은 비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골랐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 돌아오는 자리는 언제나 부엌, 그것도 연기 자욱한 아궁이 앞이었지요. 어느 해 차례때의 일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전날 밤부터 잠을 자지 않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을 이겼고 기름 연기로 눈이 빨개졌습니다. 동이 틀 무렵 커다란 제기에 수북이 쌓인 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첫째 형님이 안채로 그 전을 들고 들어가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밤새 공들여 부쳤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부엌 문 뒤에 서 있던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 억울함을 삼키고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앉았습니다. 남은 기름을 닦아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어머님 상에 오른 것이면 됐다, 라고. 갓 지은 흰쌀밥은 시부모님 상에, 나머지는 형님들 상에 올라갔습니다. 소연의 저녁은 늘 같았어요. 식구들이 남긴 찬밥, 차갑게 굳어버린 밥을 물에 말아 소리 없이 삼키는 것. 아궁이 불빛이 그녀의 눈가를 붉게 물들였지만 그것이 불빛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라고 바라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가끔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 상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형님들처럼 비단 치마를 한 번만이라도 걸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마음을 아궁이 불 속에 던져넣듯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황금보다 귀한 마음씨. 그 말 하나가 소연을 붙들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도
서러움이 목까지 차오를 때도 소연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밤을 버티게 해주는 화롯불처럼 그 한마디가 소연의 가슴 안에서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금 무렵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갑자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이려니 했으나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명의를 모셔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비싼 약재만 써댈 뿐 차도는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진맥을 마치고 물러나오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어른, 맥이 이렇게 고른데 아프신 게 맞긴 한 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원은 그저 혼잣말로 넘겼고 집안 식구들은 약값 걱정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소연만이 그 말을 홀로 들었습니다. 부엌 문 뒤에 서서 약을 다리던 소연은 잠시 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의원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요. 그러나 그 걸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소연은 그 자리에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최 진사의 눈에 소연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어느 새벽 잠이 일찍 깬 최 진사가 마당에 나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먼동이 채 트기도 전에 푸른 어스름 속에서 소연이 광주리를 들고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곁에 있던 하인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새벽에 어딜 가는 게냐? 예, 뒷산에 약초 캐러 가는 것입니다요. 약재가 비싸다며 직접 캐다가 어른 드리는 게 낫겠다고 하더랍니다. 최 진사는 한동안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주리를 든 어깨가 작았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그 작은 어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최 진사는 가슴 한구석이 무언가에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이 좋으나 굳으나 언제나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시부모 밥상을 가장 먼저 차리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최 진사는 그것을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지요. 눈에 띄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아침 최 진사는 처음으로 소연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이라 불러야 할지, 뒤늦은 미안함이라 불러야 할지. 그는 그 감정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소연은 그날도 뒷산에서 약초를 캐 돌아왔습니다. 광줄이 가득 약재를 담아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색도 없었고 칭찬을 기다리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을 씻고 솥에 올리고 불을 살폈습니다. 최 진사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이 곡간의 곡식도 땅 문서도 아닐지 모른다고. 그날 이후 최 진사는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최 진사는 소연이 약을 들고 방에 들어올 때면 예전처럼 그냥 받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눈을 들어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소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래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무어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소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가슴 한켠이 간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울컥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에게는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했던가요. 최 진사가 믿고 투자했던 상단, 중국과 거래를 트던 큰 무역 상단이 서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선박제 침몰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뜬 소문이려니 했지만 상단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자 소문은 점차 사실로 굳어졌어요. 고가는 비어갔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오래 일했던 마당쇠조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어요. 한때 온 마을이 부러워하던 만석군 최진사 댁이 가랑잎처럼 바스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이 지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첫째와 둘째 내외는 방에서 밀담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아직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형님, 안채농 안에 폐물이 꽤 있더라고요. 땅 문서도 아버님 서재 책상 서랍에 있는 거 봤어요. 알아? 나도 봤어.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병든 노인 모시다가 우리 인생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 움직이면 좋겠어요? 말소리는 낮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소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살피며 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오늘도, 내일도. 그 작은 다짐이 소연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연은 아궁이 불씨를 살리듯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이 떠난 자리를 소연이 메웠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약을 다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소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소연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진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소연이 얼른 다가가 등을 받쳐드리자 최 진사는 한동안 말없이 소연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지고 붉게 부은 손이었지요. 이리 내봐라. 최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한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지요. 이 집에 시집 온 이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쥐어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형님들도 도준도 그 누구도 소연의 손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생이 많다. 최 진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소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에요. 방 안에는 양 냄새와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에 오래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궁이 불씨가 되살아나듯 작고 따뜻하게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내외는 미리 싸두었던 보따리를 들고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폐물상자, 땅문서, 은자꾸러미, 팔 수 있는 세간살이까지 그들은 꼼꼼하게 챙겼어요. 아픈 아버지의 방 아픈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 방 안에서 최 진사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습니다. 최 진사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뜰 수가 없었지요. 눈을 뜨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대문을 빠져나가기 직전 첫째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병든 시아버지 모시는 고생은 지질이 궁상인 막내한테나 어울려.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고 최 진사댁 대문은 덩그러니 열린 채 새벽바람만 맞이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소연은 아침 약을 다리러 부엌에 나왔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형님들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농도 비었고 경대도 비었고 사람의 온기가 싹 빠져나간 방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그 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채로 가서 최 진사께 아뢰자 최 진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쥐어잡을 뿐이었어요. 가버렸구나. 다들 가버렸어.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넓은 집이 그토록 쓸쓸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요? 곳간 문이 삐걱거리며 혼자 열렸다 닫혔습니다. 한때 하인들로 북적이던 마당에는 낙엽 하나만 굴러다녔지요. 소연은 그 낙엽을 바라보다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피웠어요. 불꽃이 살아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소연은 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지. 그날부터 소연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냇가에서 손이 트도록 빨았어요. 밤에는 촛불 아래 바느질품을 팔았습니다. 손이 곱았던 시절은 오래전 일이었어요. 이제 그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시집 보내던 날 잡아주었던 그 손이 이제는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밥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찬밥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소연이 아끼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시아버지의 약재였습니다. 약 다리는 불은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이웃집 아낙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쩜 저렇게 사나 가엾어라.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가엾다는 소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냇가에서 함께 빨래를 하며 말동무가 되어주고 자기 밭에서 넘치게 난 나무를 몰래 광주리에 담아다 주는 분이었어요. 아가, 이 나물 가져가. 우리 밭에서 넘치도록 난 거야. 버리기도 아깝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소연은 광주리를 받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따뜻함을 꼭 붙들고 걸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며칠째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구해왔어요. 새벽 찬바람 속에서 손이 곱아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제 몫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아침 도준이 소연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마디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무 차가운 공기에 오래 손을 내놓아 생긴 것이 분명했지요. 도준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재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헛간에서 낡은 지게를 꺼냈습니다. 지게를 친 적이 없어 지게끈이 잘 메어지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메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선비가 낫을 잡는 모양새가 얼마나 어색했던지 나무꾼 영감 하나가 지나가다 피식 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도주는 해가 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게에는 나무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도주는 마당에 나무를 내려놓으며 괜찮은 척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은 그 나무 더미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책만 보던 도준의 손에 처음으로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왔던 선비의 손이 소연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상을 차리면서 도준의 밥그릇에 제 몫의 반찬을 하나 더 덜어 얹었습니다. 그날 밤 최 진사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밤새 약을 다리며 방 앞을 지켰어요. 도준도 책을 덮고 소연의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도준은 가만히 소연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며 그 눈빛 속에서 최진사 댁 부엌의 불빛만이 홀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최진사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최진사는 소연을 가까이 불렀어요.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말도 잘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꼭 전해야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뒷마당 장독대 가보아라. 뚜껑 깨진 낡은 독이 하나 묻혀있다. 내가 가거든 그 독을 열어보아라. 소연은 최진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최진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 살았다. 나는 너 덕에 따뜻하게 살다 간다. 그것이 최진사가 소연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손이었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최진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최진사는 그의 봄이 오기 직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첫째와 둘째 형님 내외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쌀을 구웠습니다. 장래에 쓸 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은비녀를 팔았어요. 아버지가 시집 보낼 때 쥐어준 낡은 그 비녀였습니다. 팔면서 손이 한참 떨렸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도주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울음이 슬픔인지 부끄러움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상여는 초라했습니다. 만석군의 장례라고는 믿기 어려운 쓸쓸한 행렬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의 효심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함께 걸었습니다. 이름 모를 할머니들이 소리 없이 곡을 해주었어요. 냇가에서 빨래를 함께 하던 김씨 아주머니는 직접 만든 재물을 들고 와 빈소를 차렸습니다. 소연은 상여 소리를 들으며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최진사를 보내는 눈물인지 그 따뜻함에 감사한 눈물인지 소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상여 소리는 작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떤 성대한 장례보다 크고 뜨거웠습니다. 최진사는 그렇게 마을 전체의 배웅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온 저물녘이었습니다. 소연이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도 없는 집이라 소연이 직접 대문을 열었어요. 웬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도포를 걸치고 갓을 눌러 쓴 얼핏 보면 점잖아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그러나 소연은 첫눈에 알아챘습니다. 그 눈빛이 점잖지 않다는 것을. 최진사 댁이 맞소? 나는 이 고을 좌수 유씨요. 유좌수라면 소연도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재산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면 목소리를 낮추곤 했습니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지요. 가까이에서 좋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유좌수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사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소. 조의를 표하러 왔지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조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최진사 댁에 빚이 좀 있다더구려. 내가 예전에 최진사 어른께 꿔드린 돈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갚을 때가 된 것 같소이다. 소연은 그 말에 속으로 철렁했습니다. 최진사에게 빚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좌수의 눈빛은 자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서를 가져오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유좌수가 보낸 하인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소연이 펼쳐보니 최진사의 도장이 찍힌 차용 문서였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꼬박 지어도 갚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도준이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빚을 지셨단 말이오? 나는 전혀 몰랐소. 소연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도장이 찍혀 있으니 부인할 방도가 없었어요. 소연은 문서를 조용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땅부터 살펴봐야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최진사 댁 논밭을 관리하던 마름이 찾아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흉년이 들어 소작인들이 도저히 세를 낼 수 없다고, 올해 농사 수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유좌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좌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 안을 둘러보더니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우면 다른 방도도 있소이다. 이 집 땅 문서를 넘기면 빚을 없던 일로 해드릴 수 있지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유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좌수의 눈빛이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어요. 이 집을 삼키겠다는 욕심이 그 눈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한 안에 갚겠습니다. 유좌수는 소연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그 불쾌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보름이오. 두고 봅시다. 그가 떠난 자리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연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소연의 가슴 안에는 먹구름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가까워질수록 소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낮에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돈을 구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최 진사 댁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이미 고을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밤에는 도준과 마주 앉아 방도를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름날이 왔습니다. 유좌수가 이번에는 훨씬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섰어요. 유좌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한이 됐소이다. 빚을 갚든지 땅 문서를 내놓든지 하시오. 도준이 소연의 곁에 섰습니다. 그러나 도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좌수가 데려온 사내들은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글만 읽던 도준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지요. 소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 진사 어른의 도장이 찍혀 있다 하셨는데 그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좌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거짓 문서를 가져왔다는 말이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곁에 선 사내에게 눈짓을 했어요. 사내들이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준이 앞으로 나섰지만 사내 하나가 어깨로 도준을 밀쳐내었습니다. 도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돌리자 김씨 아주머니가 마을 안악들을 이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장정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어이, 유좌수, 이 집에서 무슨 일이오? 마을 어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유좌수의 사내들이 멈칫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소연의 곁으로 다가와 소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소연은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찬밥을 먹으면서도 최 진사를 모시고 빈소를 지키고 묵묵히 이 집을 버텨온 소연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연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아무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유좌수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세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혀 있었어요. 사내들도 마을 장정들 앞에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유좌수가 소연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시오. 그리고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내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준이 소연의 곁으로 다가와 소연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소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채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소연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최 진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가보아라. 뚜껑 깨진 낡은 독이 하나 묻혀 있다. 내가 가거든 그 독을 열어보아라. 소연은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땅을 더듬었습니다. 과연 한 귀퉁이가 다른 곳과 달리 푸석했어요. 괭이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 내려가자 뚜껑이 깨진 낡은 옹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연은 숨을 고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퀴퀴하고 묵은 콩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멍하니 들여다보았어요. 실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소연은 이내 옅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콩 한 독이라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마지막 양식이다. 소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콩을 씻으려 큰 함지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콩들 사이에서 묵직하고 누런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손바닥만 한 금덩이들이 함지박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먹인 종이에 단단히 쌓인 문서들도 함께 쏟아졌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을 깜빡였지만 눈앞의 풍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준을 불렀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도주는 함지박 안을 들여다보다 굳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당신을 믿고 계셨던 거구려.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믿으셨겠지요. 그러니 우리 더 잘 살아야 해요. 문서를 펼쳐보니 그것은 비옥한 농토 수십 마지기의 땅 문서였습니다. 최 진사가 자식들 몰래 아껴두었던 진짜 알짜 재산이었어요. 유 좌수가 내민 차용 문서 따위는 이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고생했던 날들의 눈물도, 아버님이 그리운 눈물도, 이제 살 수 있겠다는 안도의 눈물도 모두 한꺼번에 흘렀어요. 옹기를 두 손으로 꼭 껴안고 마당의 핀 별을 바라보며 달빛이 그런 소연을 축하라도 해주려는 건지 유독 밝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도준과 함께 고을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최 진사가 남긴 땅 문서와 유 좌수가 들이밀었던 차용 문서를 함께 들고 있었어요. 소연은 관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님 앞에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유 좌수가 내민 차용 문서의 도장이 최 진사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찍힌 각도도 인주의 농도도 달랐어요. 오래된 문서라기에는 종이가 지나치게 새 것에 가까웠습니다. 원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유 좌수를 당장 이리 불러오너라. 유 좌수는 관아에 끌려오면서도 느긋한 척 태어냈습니다. 그러나 원님이 두 문서를 들이밀자 그 태연함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얗게 질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도장이 위조된 것임을 어찌 설명할 것이오? 유 좌수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고 있었지만 찾아지지 않았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 진사가 멀쩡히 살아있던 시절에 찍었다는 도장이 최 진사가 이미 병석에 누운 뒤에나 쓰이던 새 인주로 찍혀 있었으니까요. 결국 유 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위조 문서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는 무거웠습니다. 유 좌수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어요. 마당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은 관아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긴 숨이 먼저 나왔어요. 오래 짓눌려 있던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 소연의 곁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봄볕이 관아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최 진사 댁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땅을 되찾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헐었던 기와를 올리고 빈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소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들을 찾아가 곡식을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찬밥을 먹던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김씨 아주머니에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쌀 한 가마니가 담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이름도 쓰지 않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쌀 가마니를 받을 때마다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거지 때처럼 누추한 모습의 두 쌍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저러 색도 알아볼 수 없는 옷, 헝클어진 머리, 쭈그러든 어깨. 바로 첫째와 둘째 형님 내외였습니다. 하인들이 문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드리게. 형님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걸어왔어요. 형님들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들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어요. 솥에 쌀이 안 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마당까지 퍼져나왔어요. 얼마 후 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기름기 흐르는 고깃국, 잘 익은 깍두기와 나물들. 소연이 그 앞에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형님들. 오는 길이 멀었을 텐데.
첫째 형님이 숟가락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야. 아우야, 내가 찬밥 먹는 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어떻게 이 밥을 먹어? 소연은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실컷 울게 두었어요. 소연은 마루 한켠에 조용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묵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었지요. 그날 이후 형님들은 달라졌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밥상 앞에 앉았어요. 찬밥이 아닌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언제나 감사히 여겼습니다. 덕을 쌓으니 복이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글만 읽던 도주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복은 며느리가 가져온 거야. 소연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찬밥을 먹으며 묵묵히 도리를 지킨 여인, 버림받고도 원망하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가운 밥 한 그릇에도 온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복이고 그 사람이 곧 집안의 뿌리가 되는 법이라고.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말은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마음씨. 그 마음이 황금을 불러오고 그 황금이 따뜻한 밥이 되어 모든 것을 녹여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참된 사랑이란 숨기려 해도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부디 늘 건강 지키시고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며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꾼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